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카바니스의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임상 매뉴얼 원서 2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은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박용천 교수의 주석 포함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이 주석으로 인해서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1판에 비해서. 음, 처음 서론부터 좀 같이 읽어보고 그 뒤에 장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왜 저는 좋은 관계를 찾을 수가 없을까요? 왜 저는 이래서 계속 실패만 할까요? 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수가 없을까요? 왜 저는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것,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 것.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것들은 삶의 목표이다. 우리 모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길을 안내해 가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패턴들이 상당히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패턴의 습관적인 특성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유사하다. 시간이 흐르면 홈이 파이고 물은 항상 물길을 따라 이대로 흐른다. 만약 물이 물길을 틀길 원한다면 당신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 꽤 어려운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무척 일관되게 행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특징적인 방식은 부적응적이어서 변화되어야 할 방식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기 원, 무엇이 변화되기 원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습관적인 패턴들의 반 이상은 의식 밖에 있는 소망, 생각, 두려움, 그리고 갈등들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코 자기 주장을 해본 적이 없고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한 여인을 보자. 아니면 외로워하면서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남성을 보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과 두려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믿을 수 없으리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신 없어 하는 여인은 그녀의 자기 태만이 평생에 걸쳐 자기 징벌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외로운 남성은 그가 다른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새로운 행동 패턴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정신역동적 정신치료에 관한 모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환경들을 다루는 대부분의 방식이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발달의 재활성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신역동적 치료의 이러한 관점 중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는 한 가지는 신경과학의 발달과 아주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모든 학습은 신경계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성인의 뇌는 항상 변한다는 것이다. 에릭 한델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정신치료가 작동하는 한 그것은 뇌의 기능에 작용하여 작동하는 것인데 한 개의 시냅스만이 아니라 시냅스들에 작용한다. 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 새로운 연결, 새로운 패턴. 이 모델에서 모든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사람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할 만한 특정한 조건의 환경을 필요로 한다. 만약 당신이 전에 습관이 된 것을 변화시키려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이 과정은 코치나 스승, 부모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정신역동 치료에서 보자면 그 사람은 치료자이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관계의 배경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매뉴얼은 당신에게 정신역동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처음에는 정신과 레지던트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강의실에서 테스트되었다. 이 책은 평가로부터 끝내기까지 명료한 서술과 자세하게 설명된 사례를 이용하여 당신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는 치료자가 섬세하고 신중하게 면밀한 평가를 하고 치료의 틀을 수립하며 환자들에게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치료적 전략 가운데 선택한 것이 필요한 특별한 유형의 치료이다. 당신은 이 책을 여행하면서 모든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1부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란 무엇인가는 당신에게 정신역동적 정신치료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가설의 일부를 소개할 것이다. 2부 평가는 당신에게 기능과 방어 영역의 평가를 포함하여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를 위해 환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3부 치료 시작하기에서 당신은 치료적 동맹을 조성하고 치료의 틀을 설정하기, 목표를 설정하기와 같이 치료를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4부 듣기, 돌이켜 생각하기, 개입은 당신이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들은 것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 결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제5부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를 시행하기, 기법은 당신에게 듣기, 돌이켜 생각하기, 개입하기 방법들을 정신역동적 기법의 필수적인 요소인 감정, 저항, 전이, 역전이, 무의식적 공상, 갈등, 꿈에 적용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당신은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방법들을 사용할 준비가 될 것이고 제6부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은 자기 존중감, 다른 사람에게과의 관계, 적응하는 특징적인 방식, 인지 기능에 생긴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 기법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부 훈습하기, 훈습과 끝내기는 우리의 기법들이 시간이 경과하며 변화하는 방식을 다루면서 당신을 치료의 끝으로 안내할 것이다. 배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적극적으로 직접 해볼 때가 최고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각장 끝에 권장 활동들을 포함시켰다. 이것들은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운 기술과 기법들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동료나 혹은 학습 활동의 일부로 할 수도 있다.
돌이켜 생각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해설도 포함하였다. 단 이것들이 가장 확실하거나 올바른 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문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5부에서 전이와 저항과 같은 단어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전까지는 이들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정의하기를 원했고 또 당신이 이 치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 가능한 한 자유롭게 생각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 개념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알려져 있는 개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영향을 줄이고자 많이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는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기심리학과 같이 정신역동적 치료 가운데 특정 유형의 학파에 대한 논의를 의식적으로 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정신역동적 정신치료의 기법을 가능한 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자, 이제 처음에 있는 제1부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보자. 이 다음에 서론 다음에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주석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책의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맨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을 쓴 후에 그 책을 정리한 글입니다. 서론을 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판단할 때는 서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패턴은 이미 고정화되어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셨듯이 대개 보호자들은 가족 한 사람의 습관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습관도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 상대방이 바뀌는 걸 기대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유령껏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치료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강물의 흐름이 변하기 쉽지 않듯 우리 패턴도 변하기 쉽지 않다는 비유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테니스를 할 때 잘못된 자세를 고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며 많은 연습도 필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인이 자세를 바꾸고 싶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임상에서는 이것이 더욱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환자들은 낫기를 원해서 병원을 찾지만 무의식적인 동기들에 의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식적인 기대와는 관계없이 무의식적인 저항에 버티고 있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숨겨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의 자세를 고칠 때 코치가 필요하듯이 이러한 고정된 패턴을 고칠 때는 정신치료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신역동적 정신치료의 모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신경생물학 연구로 뇌가 항상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에릭 한델의 말처럼 정신치료로 인하여 신경접합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정신치료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습관이 되는 것을 고칠 때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래된 습관인 습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워서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될성 부른 스님이 있어 10년간 잘 보살피며 돌을 닦게 했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가 예쁜 손녀딸을 스님 방에 들여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얼른 그 아가씨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화를 내며 이런 땡중 같으니라고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제대로 돌을 닦았으면 정상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돌려보내면 될 일일 텐데 그 스님은 아가씨를 보고 자신이 통제를 못할까봐 겁나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제1부에서 7부로 나누어 있어서 각 파트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직접 사례를 듣고 그것을 연습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배우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